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 원칙 뭐 익숙한 얘기입니다. 비례 원칙. 너무 과도한 행동을 해서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국가가 행정권을 발동할 때도 너무 과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만, 부족한 만 못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불문법원입니다. 조리법, 행정법의 일반 원칙,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 중에서도 제일 먼저 등장하네요. 비례 원칙입니다. 비례 원칙. 결국 법학은 이익형량의 산물이고, 그래서 행정법 역시도 모든 내용은 전부 다 이익형량, 비교, 교량, 비교, 형량이라고도 하죠. 이익형량으로서 모든 논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행정 목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다. 동어반복 같습니다. 동어반복. 비례 원칙이라는 것은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 틀린 정의가 아니에요. 틀린 정의가 아닌데, 요게 여러분들 좀 어색하신 분들은, 균형 관계라고 표현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비례 원칙, 과잉금지 원칙, 동일한 내용이고요. 우리 행정법이 독일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비례 원칙 설명할 때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대포로 참새를 쏘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제 참새 한 마리 잡는 거, 참새가 와서 자꾸 곡식을 먹습니다. 근데 그 참새를 잡는 거, 한 마리 잡는 것하고, 여러분들 이제 대포, 그 포탄의 비용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게 되면은, 대포가 훨씬 더 비싸죠. 그쵸? 그래서, 참새 한 마리 잡으려고 대포를 쏘는 것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독일의 속담, 독일의 격언인데, 우리식으로 치게 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빈대 잡으려고 초가 삼간을 태워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말 아시죠? 빈대 한 마리 잡는 것. 이걸 우리 행정 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적이 빈대를 잡는 건데, 그런다고 해서 집을 다 태워버릴 수는 없겠죠. 빈대 잡으려고 초가 삼간을 태워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비례 원칙에 대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교각사루. 이런 표현 아시죠? 교각사루. 우리 속담으로 지금 교가 뭐예요? 바로잡을 교자입니다. 바로잡을 교자. 뿔각자, 죽일 살자, 그리고 소우자.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렇게 딱 똑바로 돼 있는 그런 뿔을 갖다 놓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런 게 있었고 중국에서 이제 그걸 담당하는 농부가 따로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 농부가 있는데 농부가 이 뿔을 항상 이렇게 잘 보죠. 이걸 이제 제사에 쓸 물건이니까. 근데 그 뿔이 점점 이렇게 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이제 뿔을 막 이렇게 힘으로 막 조이고 또 이제 밧줄로 묶어서 당기고 이렇게 해봅니다. 오늘도 한번 당겨보고 내일도 한번 당겨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뿔이 뽑혔어요. 뿔을 이제 나중에 뽑아야 되는데 뿔이 뽑혀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소가 죽어버리죠. 교각사로 뿔을 바로 잡으려고 소를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교각사로 빈대 잡으려고 초가 삼간을 태워서는 안 된다. 뿔을 바로 잡으려고 소를 죽여서 안 된다. 이제 비교해 보면은 대포로 참새 죽이지 마. 이건 이제 독일의 속담이고, 그다음에 교각사로 그 뿔을 바로 잡으려고 소 죽이지 마. 이런 거는 이제 중국 속담. 우리식으로 치게 되면 빈대 잡으려고 초가 삼간을 태우면 안 된다. 이거 우리나라 속담. 이런 게 바로 비례 원칙이에요. 설명 다 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고, 결국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익형량이 비례원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례원칙의 내용 중에서 이익형량을 담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그걸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비례원칙은 뭐예요? 그러면 광의의 비례원칙이겠죠. 밑에 법적 근거 한번 보겠습니다. 법치 국가 원리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원칙을 이론적 근거로 하면서 이제 법상 근거가 중요하겠죠. 법상 근거 보시면 헌법 37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 부당결부금지 원칙 배울 때도 헌법 제37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했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물론 이제 그 뒤에는 본질적 영역 금지 원칙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경우라고 했을 때 이거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거죠. 헌법 제37조 2항에 있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우리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을 하더라도 물론 이제 법으로 제한을 해야 될 텐데 필요한 경우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본다? 앞에서 본 것처럼 필요한 사안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필요한 정도, 강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헌법 제37조 2항이 요거는 부당결부금지 원칙이죠.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근거가 된다. 얘 같은 경우에는요, 비례 원칙입니다. 비례의 원칙, 비례 원칙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이제 부당결부금지원칙이나 비례원칙 같은 경우에는요, 헌법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불문법원,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재는 이제 헌법상 원칙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헌법적 효력을 가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개별적 근거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1조 2항에도 이제 비례원칙에 대한 내용이 있고 행정대집행 우리 뒤에서 배우는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행정대집행인데요. 일반법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법에도 비례원칙에 대한 내용이 그다음에 행정규제기본법에도 비례원칙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헌법에서 비례원칙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따로 마련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하튼 이제 법률의 근거가 없을 때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이제 비례원칙이 행정작용에 적용되지 못할까요? 당연히 적용될 수 있겠죠. 헌법의 근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개별법상 근거를 뭐라고 해요? 확인적 규정이라고 합니다. 확인적 규정. 헌법에서 이미 정해놓은 비례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없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없어도 상관없는데 또다시 확인을 해놓은 거죠. 확인적 규정이라고 하고요. 확인적 규정에 대비되는 개념은 창설적 규정이죠. 창설적 규정. 요건 이제 창설적 규정이 아니고 확인적 규정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내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1조 2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뒤에서 이제 강론에 경찰법 가시게 되면 계속 다뤄지는 내용이죠.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 최소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되며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필요 최소 한도 내에서 행사해야 되고 남용해서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바로 이제 비례 원칙에 대한 이제 법률상 근거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행정대집행법 제 2조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계속 보게 돼요. 법률에 의해서 직접 명령되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정대집행법에서 얘기하는 법률은 공법입니다. 공법. 그래서 이제 공법상의 의무를 불이행할 때 행정대집행을 행한다. 그런 얘기고요.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바로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대체적 행위라는 것이죠. 그 행위를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자기 의무를 불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다른 수단으로서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다른 수단으로서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다 이것은요. 보충성 원칙 얘기하는 거죠. 보충적으로 행정 대집행을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부분에 나옵니다.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해서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방금 봤던 대로 그 불이행을 의무 불이행이 있다고 했죠.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의무 불이행을 방치하면 심히 공익에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죠? 이익형량에 대한 문제죠. 이익형량. 행정대집행은 이제 다른 사람의 집을 이제 강제로 철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강제 철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그 사익이 침해될 수 있을 텐데 그와 비교해서 행정대집행을 해야 하는 공익이 훨씬 더 클 때만 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시게 되면 공작보형이라고 합니다. 공작보형.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의 요건이에요. 제 본명에 보가 들어가요. 보가. 그래서 공작보형, 공법상 의무 불이행, 작,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 보충성 원칙, 이익형량. 이익형량 이 부분이 바로 비례 원칙이죠. 그 다음에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3호. 이건 뭐 그렇게 많이 다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될 텐데 그냥 뭐 한 줄밖에 안 되니까.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적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돼야 된다.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정 규제가 행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비례원칙에 대한 내용이죠. 비례원칙. 그다음 행정법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식품위생법인데 이것도 이제 뒤에서 의무이행 확보수단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식품위생법이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다루는 이제 개별법인데요. 식품위생법의 이제 72조하고 79조에 보시게 되면 의무이행 확보수단 중에서 즉시강제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직접강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이 직접강제 부분에 보게 되면 여기도 필요 최소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비례원칙.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법마다 필요 최소한으로만 이렇게 행정권 발동을 해야 된다는 내용은 어느 법이든 다 들어가 있어요. 어느 법이든. 비례원칙의 개별법상의 근거들은 우리가 다수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로마자 3번 보시게 되면 내용에서 비례원칙의 3요소가 나오는데요. 비례원칙의 내용이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제1, 제2, 제3원칙대가 괄호를 쳐놓은 이유가 뭐냐면 맨 끝에 보면 단계적 구조라고 되어 있죠. 단계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되기 때문에 제1원칙, 제2원칙, 제3원칙대가 이렇게 순서 잡아놓은 거고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제1원칙이 바로 적합성의 원칙입니다. 적합성의 원칙.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비례원칙에 위반이 돼서 그 행위가 위법한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제1, 제2, 제3 원칙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얘가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상 해서 우리 이거를 적필상이라고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적필상.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적필상은 모든 교수님들이나 강사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필상, 필요원칙, 적필상이죠? 적필상입니다. 필에 위반됐네요? 상에 위반됐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적에 위반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합성의 원칙, 이만큼이 적합한 거예요. 이제 그 같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행정권 발동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그 방법을 선택을 하죠. 근데 그 방법이 이 적합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합성의 원칙은 이만큼이나 부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어떻게 된다? 다시 반. 필요성의 원칙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다시 반. 상당성의 원칙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은 적합성의 원칙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옆에 써놓으시고요. 가장 낮은 단계에서의 비례 원칙 심사, 그렇죠? 가장 낮은 단계에서의 비례 심사가 바로 적합성의 원칙입니다. 여기 위반되는 경우는 이제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먼저 우리 옆에다 좀 써놓을까요? 여러분 이제 답안 쓸 때 사용하는 표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원칙 옆에다가 수단의 적합성, 필요성 옆에다가 침해의 최소성, 제가 이렇게 작구를 맞춰놓은 거죠. 상당성의 원칙은요, 법익의 균형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적합성의 원칙,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 목적과 이를 위한 수단이 서로 합리적인 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된다.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하고도 요용한 수단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 목적이 있겠죠? 행정 작용을 하는 목적, 취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랑 전혀 엉터리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단한 표현, 엉터리면 안 된다. 엉터리로 하진 않죠. 엉터리로 하는 경우가 뭐예요? 그냥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경찰서장이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 이러다가 이럴 때 우리 요즘에 이제 제일 맛있어하는 빵을, 그죠? 빵을 특히나 뭐 비싼 빵을 막 뿌려버리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친구들이 그 빵을 먹고도 힘을 내서 더 열심히 데모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판례도 하나밖에 없어요. 판례. 우선 이제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가 퇴임을 한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판사들이 이제 퇴임을 하게 되면요, 자기 개업을 하는데, 변호사 개업을 하는데, 개업지를 제한하는 그 같은 이제 법률 규정이 있었던 겁니다. 개업지를 제한한다.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법 판사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서울 지역에서는 이제 개업을 일정 기간 동안에 할 수 없도록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법률 규정에 대해서, 헌재가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적합성의 원칙에 반해서, 위헌인 법률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목적 달성이 뭐냐면, 판례가 말하는 목적 달성은 특정 사건으로부터 정실 개입의 소지가 있는 변호사를 배제하여 법률 사무의 공정성과 공신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와 같은 변호사 개업 지역에 제한 규정을 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한 법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울중앙지법 판사였다라고 하게 되면 서울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그 목적 달성안에 정말로 적합한 수단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제주도 가서 제주도가 휴양을 하면서 거기다 개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야. 돈이 있는 사람들이면요, 다 어디로 내려가요? 제주도 내려가서 그 사람한테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올라와서 자네 둘째는 잘 크나? 형님 요즘에 무슨 사건? 그냥 이런 사건 더 말도 하지 않죠. 그죠? 이런 사건 내가 하고 있어. 잘 부탁해. 그러면 이미 얘기는 다 끝난 겁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이제 승률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비슷한 얘기로 이제 법무사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법원 근처에다가, 법원 바로 옆에 보면 법무사 사무실들이 막 있잖아요. 50m 이격거리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 이렇게 가면요, 거기 소장 하나 작성해주는데, 비용이 70만원이다. 거기서 한 100m 가게 되면요, 거기 60만원입니다, 60만원. 골목 들어가면요, 30만원입니다, 30만원.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다 그런 식이죠. 변호사 개업 지역을 제한하는 거 가지고는 공정한 심사를 정실 개입을 막는다라는 그 목적 달성하는데 제대로 된 방법이 될 수가 없다. 이런 판례가 있는데 이게 적합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봤던 유일한 판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내용이 3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헌재는 비례 원칙을 4요소로 보고 있어요. 4요소. 적합성의 원칙 앞에 모두 있다라고 보냐면 목적의 정당성이라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목적의 정당성. 그래서 헌재가 내놓은 판례 중에서 가장 간단한 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과잉금지 원칙은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하는 것인데 비례 원칙은 국가 작용의 한계를 정하는 것인데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어느 하나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라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과잉금지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적필상 말고도 목적의 정당성이라는 것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례 원칙이라는 것은 목적과 수단 사이에 있어서의 비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목적과 수단 사이에 있어서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 할 때 목이 있죠. 목동이 있죠. 목동. 목동에서 목이 바로 뭐냐면 목적 위반입니다. 목적 위반. 목적의 적정성, 적당성, 목적의 적당성, 정당성, 뭐 이런 문제는 목적 위반이라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서 우리가 따로 별도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비례 원칙은 목적의 정당성을 빼고 목적은 이제 정당한 것으로 보고 그리고 나서 수단의 적합성부터 파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다수설이고요. 헌재는 목적의 정당성까지도 뭐 포함을 하고 있다.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적합성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다 말씀을 드린 건 아니네, 그렇죠? 유용한 수단 요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되네요. 적합한 수단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많을 수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게 적합한 수단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낮은 단계에서의 비례 심사가 바로 적합성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위반됐다라는 판례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게 그냥 적합한 수단이 뭐든 다 상관없습니다. 여기 위반되지 않습니다. 필요성 원칙 보겠습니다. 필요성 원칙. 그러니까 위에서 적합성 원칙을 이제 심사를 해봤을 때 적합한 수단이 되게 여러 개가 있겠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뭐 나중에 여러분들 뒤에 가보시게 되면요.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그걸 제재하는 방법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철거 명령도 할 수 있겠고요. 뭐 개축을 명령할 수도 있겠고요. 보수 명령 할 수도 있겠고요. 뭐 이행강제금 같은 거 부과할 수도 있고요. 벌금 부과할 수도 있고요. 뭐 위반 사실 공표를 할 수도 있겠고요. 행정 대집행을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이래요.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전부 다 뭐 적합성 원칙에 부합하는 수단들이다라고 했을 때 그 같은 이제 복수의 수단 중에서 필요성 원칙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 고르기예요. 하나 고르기. 복수의 수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고르기. 그래서 필요성 원칙을 통과를 하면 유일한 수단이 하나가 등장을 하게 돼요. 유일한 수단이. 복수의 적합한 수단 중에서. 내용 보시면 적합한 수단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중에서 최소 침해를 주는 수단을 선택해야 된다. 최소 침해를 주는 수단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유일한 수단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를 고르는 게 바로 필요성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말이죠. 경찰봉으로 진압을 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가 있는데 무기를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총을 쏴버리게 되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경찰법 가게 되면은 뭐 이제 대퇴부를 향해서 쏴야 되는 것이고 몸통을 향해 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또 비례원칙이 나오긴 하는데 무기 사용이라는 범위 내에서도 비례원칙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무기 사용이라는 수단의 사용과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찰봉 사용이라는 수단의 사용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는 비례원칙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경찰봉 맞으면 많이 아픕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경찰봉으로 학교 다닐 때 데모하다가 죽을 만큼 맞아봤거든요. 이러다가 죽나? 그래서 저는 이제 심지어 경찰봉에 맞아서 눈을 실명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뭐 저희 때야 뭐 다들 데모하고 그랬던 때이기 때문에 이제 뭐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해하지 마시고 전 나이가 이제 40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뭐 데모할 때 맞잖아요. 그렇죠? 저보고 이제 가끔 학생들이 와서 친구 먹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긴 경찰봉이 있어요. 긴 경찰봉으로 그때 당시가 이제 몇 년도에 1998년도인가 9년도인가 이때쯤이었는데 근데 이제 시위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한 3만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광화문 쪽에. 3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력이 숫자가 조금 더 적었어요. 좀 적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뭐 농민들도 있고 노동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밀리는 그런 형국이었었고요. 이제 뭐 학생들이 항상 이렇게 맨 앞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맨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맨 뒤에 있는 분이 경찰분이 이렇게 가다가 길다란 장봉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뒤로 이렇게 탁 마치 뒤차기 하듯이 이렇게 찌르는데 바로 옆에 있었던 이제 제가 그 눈을 안경에 딱 맞아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죠. 실려갔는데 이제 현장에도 의사들이 있었는데 현장에 있는 의사들은 이제 저보고 이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유언을 남겼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유언이었어요. 딱 쓰러져갖고 공중으로 붕 떠서 딱 떨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유도를 했기 때문에 낙법은 딱 잘 치고 딱 고개를 딱 든 상태에서 피를 딱 보면서 이제 의사들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마지막 가는 길에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했죠. 마지막 가는 길에 소원이 담배 10대만 피고 죽고 싶습니다. 예, 좀, 이제 마지막 미련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담배 좀 주세요. 라고 담배 10대를 딱 피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죽지는 않았고요. 여기 있지 않겠죠. 예, 실명이라고 판정을 받았는데, 1년 뒤에 눈을 떴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을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경찰봉도 많이 아파요. 그런데, 무기를 사용하면요. 정말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쵸? 이런 게 바로 비례원칙 위반이에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 예를 들어서 건물이 굉장히 위험해요. 건물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럼 많이 보셨죠? 아파트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아파트에 이렇게 균열이 쫙 가갖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예, 그게 뭐 예술 작품이 아니잖아요. 그쵸? 예, 무너지려고 해요. 이럴 때 행정청은 뭘 해야 되냐면 보수 명령을 하면 됩니다. 보수 명령을. 그쵸? 보수 명령하면 리모델링 하면요. 완전 새 건물로, 완전 새롭게 태어납니다. 예, 우리 얼굴도 리모델링 하잖아요.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건물도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예, 또 그런 예도 있는데, 오늘도 자꾸 딴소리 하게 되네. 비례원칙이 좀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 앞에 제가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요거 건물 앞에. 그 사무실이 이제 무너지기 직전의 사무실이었어요. 무너지기 직전의 건물이었어요. 안에 막 이렇게, 거미줄 막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냥 제 사무실 앞만 깨끗하게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치과의사한테 팔고 나와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 새 건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건물 무너뜨린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철거한 사실이 없는데 리모델링을 너무 이쁘게 하더라고요. 예, 보수 명령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면 그 건물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행정 목적이잖아요. 건물의 안전 보장이라는 행정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보수 명령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면 뭐 하면 안 돼요? 철거 명령 하면 안 됩니다. 철거 명령. 또 이런 건 어떨까요? 예, 노래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노래방. 예, 노래방. 예, 이 건물에도 노래방이 있습니다. 노래방. 이 건물에 있는 노래방과 예전에 제 사무실 위층에 있던 노래방도 되게 비슷한 노래방이에요. 예. 도우미가 너무 많이 와요. 미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 밑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때는 저희 사무실 바로 위에 있어요. 그래서 밤새 막 작업하고 책 쓰고 막 이러고 있는데 위층에서 거기 DDR이 있어요. DDR이. 예, 그래갖고 DDR을 모르시는 분들도 없으시겠죠. DDR 그죠? 예, DDR 이렇게 하는 거 있습니다. DDR 하는 거 있는데 위에서 자꾸 뛰는 거예요. 자꾸 뛰니까 작업을 하는데 미쳐버리겠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노래방. 그러나 건전한 노래방이 더 많죠. 그러니까 노래방을 하면 어떻게 시끄럽죠. 예, 시끄럽게 되면 소음 방지 장치, 소음 방지 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조건이라는 것은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부관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부관이라는 걸로 소음 방지 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해서 노래방 영업 허가를 해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노래방 영업 허가를 아예 거부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취소를 해버리면 이건 뭐예요? 비례원칙 위반입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뭐 거부하는 것도 괜찮고 부관 붙이는 것도 괜찮지만 부관 붙이는 게 좀 더 덜 침익적이잖아요. 여기서 침해의 최소성입니다. 덜 침익적인 거 이런 걸 이제 선택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요성 원칙을 이제 만약에 통과를 하게 되면 하나의 방법이 나와요. 하나의 방법이. 그럼 이제 그 하나의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그 다음 판단이 바로 상당성의 원칙이에요. 상당성의 원칙. 예, 상당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요거 이익형량입니다. 이익형량. 그럼 여러분들, 적합한 수단이 맞고, 또, 최소 침해를 주는, 그래도 가장 덜 침익적인 수단이 맞다. 그러면 남자가, 여러분, 국가는 법인이죠? 사람이에요. 그럼 국가는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예, 국가가 무슨 마초맨도 아니고, 그쵸? 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국가가 말이야, 국가가 남자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베야 돼요. 뭘 베야 되죠? 예, 무라도 베야 되죠. 그죠? 자연인은 무라도 베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국가가 행정권 발동을 하려고, 회의 테이블에서 모여 앉았으면 칼을 뽑았으면 그 어떤 국민이라도 죽여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 침해의 수단, 유일한 수단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칼을 다시 칼집에 넣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상당성 원칙이에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적합하고 적합성, 필요한 수단, 필요성, 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사익, 이익 형량이죠. 결국 이제 모든 문제는 이익 형량에 대한 문제다. 예, 적절한 균형이 달성돼야 된다. 균형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육점을 가시면 돼요. 정육점. 예, 정육점 가시면 이제 사장님이 가장 이익 형량을 잘 하세요. 그죠? 예. 또는 이제 쌀가게 가도 이익 형량 잘 해주시고요. 저울질입니다. 저울질. 그죠? 이익 형량이라는 건 저울질이에요. 공익과 사익의 저울질입니다. 예. 사익 침해가 너무 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익 형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빈대 잡는 공익, 그쵸? 그 다음에 초과 3간 태운다, 초과 3간이 불에 타는 사익. 어느 쪽이요? 사익 침해가 너무 크죠? 이럴 때는 칼집에서 칼을 뽑아서도 다시 집어 넣는 게 맞습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과 3간을 다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상당성의 원칙까지 이제 충족을 해야지만 비로소 행정권 발동이 가능합니다. 안 그럼 다 위법이에요. 다 위법입니다. 예, 그러면 참, 행정작용 하나 하기 참 빡세죠. 예. 단계적 구조 보시게 되면,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을 선택해야 되고 1원칙. 그 중에서도 제일 필요한 수단, 가장 최소 침해를 주는 수단을 선택해야 2원칙. 그 중에 상당성이 있는 수단, 이 경향을 해서 마지막 판단까지 내려야 된다. 3원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게 그래서 이제 1, 2, 3이라고 했습니다. 1, 2, 3. 단계적 구조라는 게 이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제 시험을 보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1차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최종 합격입니까? 그건 아니죠. 하지만은, 1차 시험에 떨어지면요, 최종 불합격입니까? 그건 맞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서도 1단계를 통과했다고 해서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하지만 1단계가 부합하지 못한다, 위반된다면 비례원칙에 최종적으로 위반되는 겁니까? 그건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단계적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이런 그림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1, 2, 3 그리고 단계적으로 심사를 해서 모두 통과해야지만 행정권 발동이 가능해진다. 다음 로마자 4번에 적용 영역을 보시게 되면 종래에는 침입적인 행정 영역에서 이제 주로 논의가 됐었는데 이제 모든 행정 작용이라고 돼 있어요. 전범이죠. 전범위 모의고사입니다. 전범위 모의고사. 그래서 이제 국가는 행정권 발동할 때마다 전범위 모의고사를 봐요. 세상 제일 무서운 게 전범위 모의고사죠. 다른 데서도 강의하면서 제가 요번 수업에서는 전범위 모의고사를 첫날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강의 계획서를 딱 올리니까 왜 이러십니까? 막 이런 문의 전화가 막 옵니다. 이러지 마세요. 시험 직전이면 전범위 보는 게 맞는데 가장 무서운 게 전범위 모의고사예요. 침입적인 행정 영역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경찰 영역이에요. 경찰 영역. 그래서 뭐 행정 개입 청구권 이런 것도 원래는 이제 경찰 개입 청구권부터 시작을 해서 행정의 전 영역으로 이렇게 확대가 된 것이고, 그다음 이제 즉시강제 여기 이거네요. 즉시강제. 이것도 이제 원래는 경찰 영역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경찰상 즉시강제라고 처음에 부르다가 지금은 행정의 전 영역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행정상 즉시강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비례원칙도 원래는 이름이 경찰 비례원칙이었어요. 경찰 비례원칙. 경찰 영역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비례원칙이라고 하죠. 행정의 전 영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비례원칙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뭐 경찰권 발동, 이건 경찰 영역이 시작했으니까 당연한 것이고요. 부관의 내용 상한계, 수익적 행정의 취소에 제한 법률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정말 뭐예요? 이건 정말 일각에 지나지 않죠.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됩니다. 비례원칙은. 대표적인 걸 몇 개 이제 한번 던져본 거예요. 경찰권 발동의 한계라는 건 이제 박스에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배운 이제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있죠. 평신자가 아닌 목동은 다리가 부실해서 죽어버리고 말 것이라. 그래서 믿음이 줘야 된다. 믿음이. 그래서 이제 사람은 누구를 믿어야 되고, 그분을 믿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수험생은 누구를 믿고, 신민을 믿고, 신민을, 그렇죠?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 민을 여러분들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돌려보세요.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위아래로 돌리는 거예요. 위아래로 이렇게 대칭시키면 윈이 나와요. 윈. 그렇죠. 여러분들이 민을 따라오시게 되면 윈 승리하시게 됩니다. 민윈이요. 민윈. 그렇죠? 그리고 민이 승리하면 여러분이 승리해. 그게 뭐야? 신민 뭐라고 했어요? 신민. 심은 잠길 침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민의 백성들의 국민들에게 이렇게 푹 빠져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과 그 입장의 동일함으로 함께 가는 거. 그게 바로 신민이에요. 그렇죠. 훌륭하죠. 그래서 비평신자 목동부실사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고 경찰 영역에 가게 되면은 그 더 침입적이야. 더 침입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제약이 강하게 들어와요. 재량권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에 따른 제한도 더 강하게 통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법상 일반 원칙이라는 불문법 원칙이 또 있어요. 거기 가면. 그래서 소국의 원칙, 책임의 원칙, 공공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에서 여기서도 비례 원칙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됩니다. 뒤에 강론에 가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부관의 한계가 있는데 부관의 한계. 뒤에서 이제 부관이라는 걸 배워요. 부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은, 부관이 뭐야? 부수적으로 붙이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이렇게 붙이는, 이게 부관이에요. 근데, 요것도 이제 행정작용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이제 부관도 위법하게 붙이면 안 되거든요. 이 부관의 위법성이라고 하게 되면, 부관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실제로는, 실무상으로는 이게 하나의 처분이거든요. 행정행위랑 딱 달라붙어 있죠. 행정행위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부관의 위법성, 뒤에 가보시게 되면요, 부관의 근거와 한계라는 테마가 있습니다. 부관의 근거와 한계. 거기가 바로 부관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내용인데, 거기서 이제 부관의 한계 논의를 하다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부관으로서의 한계, 그리고 행정행위로서의 한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부관으로서의 한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항적 한계. 부관으로서의 한계, 사항적 한계, 그 다음에, 목적상 한계, 그 다음에 시간상 한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부관으로서의 한계예요. 부관으로서의 한계. 그 다음에 행정행위로서의 한계.
행정행위로서의 한계,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법령상 한계, 그 다음에 내용상 한계, 그 다음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 일반법 원칙상 한계, 일반법 원칙상 한계. 근데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제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법령상 한계, 목적상 한계, 일반법 원칙상 한계,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법령상 한계, 목적상 한계, 일반법 원칙상 한계, 주로 논의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부관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면 이렇게 6개로 얘기합니다. 6개로. 저런 식으로 부관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부관은 뭐랑, 주된 행정행위, 밑에는 행정행위 있죠. 행정행위와 관련을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항적 통일성, 관련을 맺어야 된다. 목적상 한계라는 것은 부관은 이제 부수적으로 갖다 붙이는 건데 이걸 붙이다가 주된 행정행위를 초과상관 태우면 안 된다. 주된 행정행위의 목적 자체를 완전히 본질적 목적을 무력화시키면 안 된다. 그런 식의 내용이 있어요. 목적상 한계. 시간상 한계라는 건 이건 부관은 이제 부수적으로 붙이는 거니까 행정행위를 바랄 때 같이 해야 된다. 같이 붙여야 된다. 뭐 이런 거고요. 이건 행정행위로서의 한계니까 법령상 한계는 부관을 붙이더라도 주된 행정행위의 근거법에 위반하면 안 된다. 어떤 부관을 붙이면서 어떤 의무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실현 가능한 거를 붙여라. 이런 게 그다음에 부관도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위반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별거 없죠? 뒤에 가서 부관 갖고 우리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될 텐데 여기 이제 일반법 원칙상 한계가 있잖아요. 일반법 원칙상 한계, 비례 원칙,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다 들어갑니다. 여기도 포함이 될 거고 그다음에 수익적 행정에 대한 취소의 제한 범위는 이거 어디서 배우냐면 행정행위의 취소라는 테마에서 배웁니다. 행정행위 취소. 행정행위 취소에서 배워요. 거기는 양가로 1번은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에서 배우고요.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라는 테마에서 배우고, 밑에 거는요, 부관의 한계라는 테마에서 배우고요. 그다음 밑에 거는요, 행정행위의 취소라는 테마에서 또 배우게 돼요. 이건 뭐냐? 어떤 허가 처분을 하게 되면요, 수익적인 허가 처분을 해줬으면 상대방은요, 허가를 받고, 이제 그것이 자신의, 영업권이 인정되면 영업자가 자신의 지위죠.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하라라는 겁니다. 법적 안정성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신뢰 보호가 핵심인데 거기에 이제 뭐도 있냐? 비례원칙이라는 내용도 있어요. 비례원칙이라는 내용도 여기서도 이제 비례원칙 논의가 나오게 됩니다. 비례원칙은 사실 이제 모든 행정작용 영역에서 다 논의되기 때문에 이건 대표적인 케이스들이에요. 그다음 이제 로마자 5번 가시게 되면 비례원칙에 위반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불문법은 언제 적용되죠? 재량권 행사할 때. 그렇죠? 재량행위에서 적용돼요. 그러니까 이런 비례원칙에 위반되게 되면 비례원칙에 법에 아까 보신 대로 개별 법률에 근거가 있다라고 해서 이게 성문법이 아니잖아요. 이건 결국은 불문법입니다. 그렇죠? 불문법이고 이건 이제 재량행위, 재량권 행사할 때 적용이 되는데 그게 이제 동그라미 1번이고요. 그다음 이제 밑에 있는 거는 비례원칙을 앞에서 우리가 헌법 제37조 2항에서부터 도출한다고 했어요.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했죠. 헌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법률이나 법규명령이 비례원칙에 위반되면 위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규범 통제의 재판 규범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헌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만약 이게 단순히 법률적 효력만 가지면요, 이걸 가지고 이건 불문법인데 같은 법률적 효력을 가진 성문법인 법률이 불문법인 비례원칙에 위반돼서 위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헌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 동그라미 2번이에요.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행정처분 재량의 하자가 인정된다. 옆에 써놓으시고요. 재량의 남용이야. 남용. 재량의 남용. 요건 이제 또 어디서 배우냐? 뒤에 재량의 하자라는 테마에서 나옵니다. 재량의 하자라는 테마에 가시게 되면 행정법은 이제 결국 앞과 맨 뒤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만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하자라는 테마에 가시게 되면 재량의 하자 사유가 될 수 있는 게 4개가 있어요. 4개가. 재량의 영로의 수축 위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법률상으로는 재량행위인데 이 사건에서만큼은 이건 이제 기속행위로 봐야 되겠다. 기속행위로 봐야 된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재량행위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량권 행사를 하게 되면 재량이 0으로 수축됐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니까 재량의 0으로 수축 위반이라는 하자 사유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전히 재량행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량권 행사를 전혀 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 이제 재량의 불행사, 혜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재량행위라고 해서 행정청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 아니죠? 막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행위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 역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 비교 역량하지 않고 그냥 뭐 내키는 대로 하고 뭐 내키는 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입법자가 재량권을 부여한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재량권의 불행사라는 재량의 하자 사유도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6개월 이내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7개월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럼 뭐 재량권의 한계, 외적 한계를 넘어서 버린 거죠. 이런 걸 이제 재량의 일탈이라고 불러요. 근데 6개월의 범위 내에 영업정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얘가 만약에 4개월 냈어. 비례원칙에 따르게 되면 3개월 하는 게 맞을 때.
맞을 때. 이럴 때 이제 내적 한계를 일탈했다라고 해서 이런 건 이제 재량의 남용이라고 하는데요. 불문법 위반은 재량의 남용이에요. 남용. 재량의 남용으로서 재량의 하자 사유가 인정될 수 있고 밑에는 법률이나 법규 명령도 비례 원칙에 위반되면 위헌입니다. 위헌이에요. 그러면요. 이런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어떻게 돼요? 위법이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이죠. 잘못된 법에 근거를 뒀으니까. 이건 이제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돼서 위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헌인 법률은 제거돼 버리잖아요. 제거돼 버리게 되면 법적 근거가 없어지죠. 없어지게 되니까 그 처분은 법적 근거도 없이 행한 거죠.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돼요. 위헌인 법률이나 법규 명령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법률 유보 원칙 위반으로. 구제 방법은 1차적 권리구제로서 행정쟁송과 2차적 권리구제로서의 손해전복. 지금 비례원칙 얘기하고 있으니까 비례원칙에 위반돼서 위법한 처분이면 위법한 경우에 손해배상이죠. 적법한 경우가 손실보상이니까 손해배상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권리구제는 우리 뒤에서 쟁송법이랑 구제법 거기 배울 때 우리가 이제 거기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비례원칙 뭘로 기억할까요? 빈대로 기억할까요? 참새로 기억할까요? 아니면 소의 뿔로 기억할까요? 뭐로 기억하시든 여러분들은 비례원칙 내용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례원칙은 이익형량, 협의의 비례원칙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문제에서는 최소 침해 원칙을 낼 때가 더 많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비례 원칙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